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해 제보자와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엉터리 3류 정치소설로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사퇴 선언 1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기영 의원과 함께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입증된 민주당 1차 슈퍼위크 결과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중계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국민의힘의 박지원 국정원장 배우설 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이 공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고,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를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 공세를 위한 엉터리 3류 정치 소설이라고 비판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민의힘이 헛다리를 짚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 배우설 제기에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밝히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3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만남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하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제보자 조 씨가 의혹 보도 시점에 대해 박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고 말한 것과 박 원장과 만난 시점에 고발 관련 내용의 캡처가 이루어진 정황은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10일과 8월 12일에 휴대폰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것들이 야권의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정보위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공수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을 보낸 사람이 손준성 검사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수처와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 씨와 특수한 관계가 아닌데 국민의힘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흘 만에 재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이 야합한 검당 유착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주도한 불법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야당이 야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손중성 검사로부터 받은 고발장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이 거의 똑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런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며 초유의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주 고발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실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은 씨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 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에 의한 정치 공작 사주다. 공수처 수사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후에라도 잘못 압수영장 발부한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수처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아무나 잡아들이는 기관인가 싶어요. 공수처가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영장의 집행 절차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들이라면서 말을 아끼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가 매우 특별했다며 그 근거를 지금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부친의 부동산 거래 불법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의 의원직 사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의사를 존중하되 처리 시점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득표수 223표 중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서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윤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자청했습니다. 먼저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게 돼 깊이 사죄드린다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번 사직안 의결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5석에서 104석으로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의원직 사직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습니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 후보의 의원직 사직안 처리 시기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조금 더 숙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선 이낙연 후보의 뜻을 존중해 사직안을 처리하자는 의견과 경선 이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후보를 직접 만나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지만 이 후보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지난 8일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다음은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차 슈퍼위크가 어제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을 앞둔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8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5번 연속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오늘 광주 전남 지역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짓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1차 슈퍼위크에서 31% 득표로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힌 데 이어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열릴 호남과 부울경 수도권 경선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슈퍼위크에서 추미애 후보에 이어 4위를 기록한 정세균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2명의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 8명의 2차 예비 경선 진출자를 선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당원 20%, 일반 국민 80%가 반영되며 결과는 오는 15일 발표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정권교체 선봉에 설 대선 후보를 정해주십시오. 여론조사를 시작한 첫날 후보들은 각각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안동 당원협의회, 국립안동대학교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 경북 제도약 5대 비전 공약을 발표했고 유승민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이 밖에 최재형 후보는 부산에서, 원희룡 후보는 창원과 진주에서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아니냐며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안위 회의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과 일산대교 무료화 발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민에게만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나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방재정으로 집권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법 위반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재정으로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선심성 살포 목적이 아닌지, 결국 이재명 지사의 결정은 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현행 지방재정법의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는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자체 자율권 범위 내에 있어 법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아쉽다고 평가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또 국회에서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것 등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선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무상 범위인지 선거법 위반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재외국민 투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편 투표가 상시화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는 우리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이나 또는 이런 우편 제도나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앞선다고 보는데, 선관위에서 이 재투표와 관련돼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견지해 주는 게 좋겠다. 행안위는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2단계 실현을 위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까지 25.3%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출연하고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75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확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나서 국회 내 위드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장기간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생명안전수당 제도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원내대표의 연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정의로운 고통 분담, 차별받지 않는 방역 대책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대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동수 가상자산 TF 단장은 오늘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4일까지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에 대해서 기한 연장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수가 늘었지만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보다 55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무제한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며 무능과 무식, 무대포의 산무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고를 받았던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당연한 결과고 이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며 당의 대선 승리와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서울집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땅을 부인 명의로 사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파장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제보자가 언론에 전면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핵심 쟁점들부터 이제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고발장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작년 4월 김웅 의원이 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장은 2건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된 건데요. 이 4월 3일 고발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8일 고발장은 최강욱 대표를 고발하는 내용인데 이 고발장은 실제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발장 내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요. 이 2건의 고발 내용이 범여권 인사들을 향했고 또 당 차원의 고발로 이어진 정황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은 시작됐는데요. 텔레그램에서 관련 자료들을 보낸 인물이 검사 손준성이 맞느냐, 맞다면 대검이 고발을 사주했느냐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일단 자료를 보낸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는 탈퇴했지만 당시 자료를 보낸 손준성이란 인물의 텔레그램 계정과 손 검사 전화번호를 저장한 계정의 프로필 사진은 같다며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고요. 대검도 조 씨가 제출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은 당사자 외에 현직 판검사만 열람 가능하고 열람 기록은 전산망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한다면 누가 실명 판결문을 확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발 사주의 이 핵심 키는 손준성 검사의 관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안의 이제 핵심 쟁점은 방금 이제 그 장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손 검사가 이제 고발장을 직접 작성을 했느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혹은 이제 지시를 했느냐 이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이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손 검사가 당시 맡았던 직책이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 각종 정보를 취합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로 대부분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기용되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손 검사는 당시 대검 내에서 윤 전 총장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또 총선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손 검사가 이 총장의 배우자 문제와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언급하는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과연 총장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했을까? 이 부분에서 의문은 제기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했고 또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도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담긴 증거 없이는 윤 전 총장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이제 신속하게 수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이 검사는 이제 입건을 했고 오늘은 김웅 의원실에 대해서 이제 재압수수색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수사 결과가 이제 벌써부터 주목이 되고 있네요. 네,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고발하면서 정식 수사가 빠르게 시작됐는데요. 이 대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고 또 증거 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속도가 관건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야권의 유력 대선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수사의 파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김 의원은 언론에 지난해 4월 사용하던 휴대폰은 교체했다며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또 지난 금요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야당 탄압을 제기하면서 이번 수사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에게 양날의 검이 될 거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장 배우설이 이제 불거져 나왔네요. 네. 여기 이제 조 씨의 정치적인 이력도 이채롭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이 제보자 조성은 씨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렇게 생소한 인물은 아닙니다. 조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네. 2016년에는 국민의당에 들어갔고요. 이후에는 2018년 민주평화당 창당에 합류했고 지난해 1월에는 청년정당을 표방한 브랜드 뉴파티 창당에 동참했다가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는 등 그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든 청년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조 씨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인데요. 조 씨는 이때 조작을 사실로 확인한 인물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지원 국정원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 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기 전 박지원 원장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안이 국정원장 배우설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 씨 인터뷰도 한 몫을 했는데요. 조 씨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자신이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이 이 국정원장과 사전 공모 의혹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야권과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박지원, 조성은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며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들어갔고요. 윤 전 총장 측은 특히 박지원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그리고 식사 당일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명불상의 인물까지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의 고발장에 이름이 담긴 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도 오늘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대검에 고소했는데요. 네. 이렇게 양측이 고소 고발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사건은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일파만파 커지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수처 수사 그리고 국정원장 배우설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인간미 넘치는 야권 대선 주자들입니다. 각종 변수로 차기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대선 후보들의 때 아닌 인간미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후보들 저마다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가 하면 과거 연애담이나 학창시절의 일화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데요. 겉모습 뒤에 감춰진 인간미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 프로그램을 진행. 대선 주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와의 연애 과정을, 홍준표 후보는 대학 시절 개그맨 시합을 볼 뻔했다는 일화를 밝혔습니다. 50대에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부실하니까 이렇게 장가를 못 간 거 아니에요. 연애도 계속 하셨던가요? 한두 달인데 그것도 정말 몇 사람만 한두 달. 다 이때까지 어떤 여자도 짧게 만났는데 아니 길게 만났는데 제가 차인 게 대부분이니까. 차이셨구나. 가정 문제는 집사람이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개그맨 시험을 보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 게 아니고 네. MBC 개그맨 뽑는다. 거기 나와라. 네. 10월 유신이 나는 바람에 시골로 다 내려가라. 그 바람에 시험을 못 봤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비난을 받는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그리고 한국 사회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 걸은 모범생 스타일 최재형 후보는 인생에서 한 가장 큰 일탈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뭐 영상 편지 한 말씀 잠깐만 하시면 어떠세요? 제가 지금 좀 아쉬운 거는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최순실 씨, 뭐 진박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말 좀 제발 듣지 마시고 제 같은 사람 말씀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셨으면 어땠을까? 동문행사 이렇게 안 나왔냐 좀 흥분해가지고 네. 그날 과문했어요. 깨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술 냄새가 그렇죠. 얼마나 났겠어요. 네네. 여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교회 안 오셨다고 네. 찾아왔는데 어찌나 창피하든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면서 유권자를 향한 후보들의 구애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대선 무대 경쟁력은 물론 인간미까지 강조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 최고의 후보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시작했죠. 향후 경선의 분수령이 될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게 될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무야홍 이어서 심자퐁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줄임말이 유행하는 걸까요?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을 담은 무야홍에 이어서 이번에는 심자퐁이 등장을 했는데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홍준표 후보님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민주노총도 무슨 긴급 재정명령 내리고 최저임금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심자퐁잉 대선이 될 거예요.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이번에 준표 잡는 상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마로 4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라는 의미의 심자퐁을 내세웠습니다. 심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공약은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냥 막말 같다고 언급하면서 불평등 시대 극우 포퓰리즘은 파시즘으로 간다.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심자퐁이 대선이 될 것이다. 라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심 의원은 이어서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반사체로서의 지지율 변동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야권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언행이 정치 초년생으로서의 여러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분이 과연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겠나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9월 2주차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홍준표 후보는 16.4%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심상정 의원의 지지율은 0.6%에 머물고 있는데요. 무야홍의 위력일까요?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거침없는 지금 심상정 의원이 내세운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심자퐁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부친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대정부 질문 무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부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표를 보니까 여당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 처리에 따른 당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향후 이낙연 의원의 사퇴안 처리와 관련한 야당의 입장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윤희숙 의원께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이제 의원직 사퇴를 했고요. 오늘 이제 의결까지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그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이것이 뭐 진정성이 없다면서 뭐 사퇴 쇼를 운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여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의원직 사퇴 의결까지 되면서 그 정치적인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그런 책임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의 사퇴는 좀 성질이 다른데요. 이낙연 의원은 이제 대선 경쟁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이제 강수까지 던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준 의원직이라는 그 자리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참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서른 의원이 또 사퇴를 결심했다가 또 번복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사퇴쇼에 부합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게이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박 원장의 사퇴와 경질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박 원장은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고 부인을 했고 또 민주당 또한 엉터리 삼류수설이다. 이거 황당한 물타기다. 이렇게 맹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제기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무기로 해서 적법 절차까지도 무시한 무리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지금 공수처가 활용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원장은 제보자와 미묘한 시점에 점심 식사까지 하는 등 국정원장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국내 정치 개입 의혹까지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데다가요. 어제 제보자는 그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박 원장과 이런 뉴스 보도 시점까지도 서로 미리 사전에 의논한 것과 같은 그런 문제의 발언을 하기도 해서 또 이슈가 됐습니다. 박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원장이 져야 될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박지원 원장을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홀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같은 당 대선 후보가 있는데요. 바로 홍준표 후보죠. 윤석열 후보 개인 문제에 당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저희 당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적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에 더해서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악의적 프레임 공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막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안이 여러 의혹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미 드러난 이상 적법 절차에 따른 그런 수사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의혹은 사실 매우 간단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게 당에서 후보를 감싸느냐, 감싸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의혹의 한 복판에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또 박지원 원장이 제보자와 결탁한 의혹까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지금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나가면서 법과 원칙이 정한 대로 저희는 수사가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간단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본격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쁜 의정 활동에도 저희 뉴스엔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기회 있으면 계속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됐잖아요. 네. 의원님께서도 이제 표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이낙연 의원의 사직안 처리는 이제 미뤄진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의원의 이제 사퇴 처리를 두고 좀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실제 그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직 사퇴 자체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사안입니다. 저는 참 이걸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판단을 차분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지금 의원직 사퇴 관련해서는 어느 의원이든 여야 상관없이 그 의원직 사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의원 같으면은 그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자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실제 선출직은 지지자 투표하셨던 국민이 있거든요. 그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사퇴하는 게 맞냐, 저는 그런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제 당론으로서 그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고 저희는 이제 각자 투표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다수가 그러면 그렇게 사표를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의견이 다수가 돼가지고 절대 다수로 해서 오늘 된 거죠. 저희들도 지금 이후에도 또 비슷한 그 과정을 겪게 되면 또 그런 판단을 하겠죠. 각자가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아무튼 사태 자체가 미치는 파장, 책임 이건 서로가 다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건 참 신중해야 된다. 이것을 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로 포장하는 거 참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후보의 그 의원직 사퇴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 스스로가 나중에 또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다 의원들도 각자 판단하겠죠. 이게 어떤 그 통일적인 입장을 갖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또 고발사주 의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게 되면서 야당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당한 프레임이고요.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 뭐냐? 근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의혹 내용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이 이제 실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손준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개로 한 검찰 사주 고발 의혹 사건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검찰의 일각에서 가담을 하고 그리고 야당을 통해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이런 행태가 만약 사실이라면 팩트가 확인이 아직 안 된다는 상태지만 그게 맞다면은 이건 국기문란이자 또 검찰의 중립성 위반이고 또 검찰 쿠데타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 갖고 있는 파급력 심각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이 나올 때마다 다양한 반응들을 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사실적으로 보면 2020년 4월 달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중에 하나의 고발장 8월 달에 또 고발이 접수가 됐고 그러니까 거기에 손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으로 왔고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한테 넘겨줬다고 그러고 이 부분까지가 지금 대략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고발장이 그 접수된 게 8월인데 그 고발장을 접수했던 담당 변호사는 이걸 점정식 의원실에서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조성은 씨는 그걸 점정식 의원한테 줬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한테도 안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나오는데 오히려 논의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즉 누군가는 초안을 썼고 그 초안과 실제 접수된 초안은 비슷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러면 도대체 정점식 의원은 누구한테 그걸 받은 거냐. 이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김웅 의원도 안 줬으면 그럼 또 누구한테 줬는지 밝혀야 되는 이런 오히려 눈덩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이 2020년 4월은 선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박지원 원장은 목포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었어요. 자기 선거운동하기도 바쁜 그런 시절에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랑 그 당시 아주 격렬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출발과 그 과정에 관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만났으니까 개입다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그런 정치 공세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만약에 조성은 씨가 이준석 대표를 중간에 만났으면 이거 이준석 게이트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혹시라도 뭐 야권 대권 주자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그분 게이트입니까? 지금 누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게이트하면 한이 없고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된다. 근데 그게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많은 사람들이 수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빨리 수사하라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예상보다는 빨리 갑자기 공수처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하나 싶을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자체 수사가 이루어지면 협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원은 참고인이잖아요. 네네. 그거 와서 왜 압수수색하는데 그걸 방해를 합니까? 그거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질문이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와 이제 검찰이 지금 투트랙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이제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투트랙 수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요. 또 핵심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한번 전망해 주실까요? 이걸 이 팩트를 모르는데 전망을 하는 것은 거의 점쟁이 수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전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발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수사기관은 공수처, 대검,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한 4가지, 5가지 법 위반 것이 있는데 그중에 직접 전직 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또는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 요건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이걸 뭘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그리고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선거범죄는 선거사범 그 6개월 안에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다 지났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감찰은 가능하고 수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다르니까. 경찰은 아마 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 조사 가능할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이제 지금 서로 얽혀 있는데 일단 공수처가 주도하고 다른 데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대선판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대선 전국 본격으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께서는 현재 중립을 지키면서 좀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딱 있을까요? 뭐 딱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지지를 당장 할 후보가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당 중심으로 무엇인가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그동안 좀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초기에 더민초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러면서 역으로 또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좀 별도의 그 공간에서 각 후보들이랑 같이 좀 정책 토론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차 슈퍼위크 결과 다시 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제 입증이 됐는데 이제 추미애 후보의 이제 약진도 눈에 띄는데 4위로 밀린 정세균 후보가 오늘 이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 각 지역별로 순회 경선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그런 큰 흐름은 이미 형성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보는 포인트는 50%를 계속 유지할 거냐, 너무 그렇지 않을 거냐, 이게 계속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정세균 후보의 사태가 이후에 그런 변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변화는 일으킬 텐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표가 이제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잠재적인 확장성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호남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정세균, 이낙연 두 분 다 호남에 대한 연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호소력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이나 파장을 아버지 크기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를 보이지 않게 좀 밀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은 지금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 유권자들이 봤을 때
좀 누구를 할 것인가는 고민을 좀 더 하게 하는 그런 화두를 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민초에서 대선 후보들 초청해서 토크쇼를 열었을 때 또 후보 예. 검증을 하셨잖아요. 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그리고 또 후기 그리고 염두에 둔 후보가 있으시다면 좀 저희한테 살짝 알려주시죠. 저는 그 6분의 후보들을 다 초청해서 좀 더 얼굴 좀 붉히면서라도 네. 치열하게 논쟁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한 1시간 10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한 30분 정도는 편하게 본인 설명하게 하고 네. 그다음 나머지를 세게 한 했습니까? 7분씩 좀 하면서 네. 몇 가지 약간 겹쳐서 했는데 그 시간이 좀 너무 적더라고요. 짧아가지고 네. 치열한 논쟁을 할 수 있지 못하고 몇 가지 문제 제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수준에서 좀 기획에서 저희들이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 후보들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그 공통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부회장 가석방 찬성하냐 네네. 또는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는데 그걸 풀자라는 의견인데 찬성하냐. 저는 이제 6분의 후보들 중에 4분 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걸 일부러 좀 저희들이 다 물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견이 좀 더 이게 사회적으로 좀 회자가 됐던 것들은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 네. 국가적 아젠다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후보자들이 그런 고민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내지는 거기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보완을 좀 할 기회를 당내에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서는 좀 활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토크쇼에서 뭐 후보들 중에 뭐 그 좀 잘했다, 점수가 가장 뭐 눈에 띄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평가할 만한 기억되는 후보가 있을까요? 처음에 박용진 의원이랑은 좀 세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게 안 해서 박용진 의원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이제 강행 처리 분위기에 의원님이 이제 반기를 드신 바가 있는데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이제 8인 협의체가 완성이 됐지만 과연 이게 또 합의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합의 방향이 결국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반기 들었다는 건 좀 말이 이상하고요. 강행 모드에 대해서. 아니요. 지금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그 포인트 초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징벌배상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실은 징벌배상법이 제1호 법안입니다. 일반적 징벌배상법인데 네. 징벌배상 집단소송 증거개시 이걸 좀 내용으로 해서 했었는데 언론 개혁에 관한 부분은 이제 다른 관련 TF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죠. 다만 징벌배상이 쟁점이 되니까 네. 제가 그때 발언을 좀 한 거죠. 그중에 쟁점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를 했던 거.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관심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또 포인트는 이런 거 있습니다. 언론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지하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개혁블록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나 많은 그 여러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멈춰라,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까지는 좀 이미 동의했을 것 같은데 또는 저랑 토론을 할 때는 찬성했던 분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좀 놀랬습니다. 이거 네. 뭐 이게 몇몇 단체가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러면은 좀 더 소통을 좀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연기를 한 거고 8인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많은 그 언론단체나 또는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는 이 언론중재법 말고 그것들도 논의할 수 있는데 좀 몇 가지 추가해서 해달라.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좀 없애달라. 이게 징벌배상과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니까. 네. 그다음 신문법상에 기자들이 취재하면 취재한 것에 대해서 누구 것을 카피했는지 붙여쓰기 할 때 어느 언론사에 누구 기자 그 기사를 좀 인용해서 한 거다라고 표시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포털 규제법. 이 관련 4개 정도의 그 규제, 관련 제도가 있는데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8인 협의체에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됐고 언론중재뿐만 이야기하자. 그중에 이거 토론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민주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3명 그리고 언론 노조 쪽이랑 포함한 5단체 같이 토론했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사전 조율한 건 아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서 목소리는
이런 4가지 5가지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서로가 긴장 관계가 있어서 매일 오후에 계속 양측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처리 시한까지 이제 딱 이제 2주일 남았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무위라 이번에 이제 국감 때도 많이 저희 주된 이슈 중에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모펀드 DLF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정책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분쟁 조정을 통해서 푸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금융기관들이 책임지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책임을 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하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보통 때보다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넘쳤는데요.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민주당 1차 슈퍼위크 결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 전남 남해안 지역에, 내일은 남부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